다음 제 준비한 연령별 점유 형태 요 자료를 보시면서 다음 이야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게 앞선 이야기의 이런 논의가 결국에는 전세 제도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2022년에 조사를 한 주거 실태 조사에 따르면은 연령별 점유 형태는 10에서 20대는 월세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30대는 자가, 전세, 월세 비중이 다 비슷한 걸로 나왔고요. 그리고 40대 이상부터는 자가의 비중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2030 세대는 임대차 비중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임대차 거주를 하면서 이제 앞으로 자가 점유를 잘 할 수 있는 이런 구조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청년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같이 고민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조금 두루뭉술한 이런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왜 30대가 전세를 더 소비한다라고 생각하는지 김지혜 박사님. 저도 2022년에 전세로 거주를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면 내가 그때 왜 전세로 했었지?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주택에 이제 전세 보증금이 한 8천 정도 한다. 근데 네. 제가 8천만 원이란 자금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22년 당시라고 생각하면 이제 금리가 그렇게 높을 때는 아니니까 이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도 있겠죠. 이거를 이제 내가 8천만 원 가지고 있는 걸 써서 전세로 내가 거주를 할 거냐, 아니면 8천만 원 중에 한 1,000만 원 정도만 보증금 내고 이제 나머지 한 30만 원 정도 되겠죠. 이걸 월세로 거주할 거냐를 제가 결정을 했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8천만 원을 은행에 넣어놔도 정기예금 이자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매월 이거를 정기예금에 넣고 월세 30만 원을 내느니 얘를 가지고 그냥 전세 보증금으로 쓰면 훨씬 주거비를 이렇게 절약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이제 저도 당시에 월세보다는 전세로 거주를 했었고, 뭐 이것처럼 이제 최근에는 뭐 대출금리나 이제 정기예금 금리가 조금 상승하긴 했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뭐 정기예금이나 대출금리가 그동안 계속 저금리 수준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주거 비용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청년층이 월세에 거주하는 것보다는 전세로 거주하는 게 훨씬 더 저렴했기 때문에 뭐 월세보다는 전세 비중이 더 높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제가 상상으로 얘기해달라고 했는데 네. 구체적인 본인의 경험에 이야기를 해주셔서 네, 맞습니다. 이게 수요자 입장에서는 이 월세보다 전세가 훨씬 더 저렴하기 그죠. 때문에 네. 선호되는 구조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특이한 거는 공급자도 전세가 선호되는 구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네. 실제로 이제 임대인 같은 경우에 임대소득세를 내게 되어 있는데 이제 월세 수입이 없는 이제 전세로 놓게 되면 사실 그게 세 채 이상이어야 이제 임대소득세를 그죠, 내게 그죠. 되어 네.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제 월세 소득이 없는 전세로 놓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아무래도 세금을 적게 내게 되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금액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제 동일한 임대차라고 하면 전세일 때의 간주 임대료가 훨씬 더 저렴하기 때문에 월세보다는 이제 전세를 더 이렇게 선호하게 되는 임대인 측면에서의 그런 제도적인 요인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나라에 지금 전세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게 수요자 그리고 공급자 모두에게 선호될 수 있는 그렇죠. 이런 구조가 있었던 네. 거네요. 결국 그런데 이렇게 소비가 된 게 우리가 앞선 이야기에서 리스크가 엄청나게 많이 터졌으니까 이런 측면에서는 저는 또 윤성진 박사님께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전세와 월세 그러면 균형을 맞추도록 어떤 제도 개선 필요하냐? 왜냐하면 월세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수요자도 덜 선호되는 것 같고 공급자도 조금 덜 선호되는 것으로 들었어요. 그러면은 이게 균형을 밸런스를 좀 맞출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과거에는 이게 전세 대출이라는 게 없었던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래도 전세는 그래도 목돈을 모은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또 자가로 이행할 확률이 되게 높은, 그러니까 월세보다는 훨씬 안정적인 이런 점유 형태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월세로 거주하는 사람들을 좀 정책적 지원으로 또 전세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해주는 측면들이 또 정책적으로도 좀 선호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조 속에서 뭐 버팀목 대출 같은 전세자금 지원도 좀 확대하고 전세 임대도 늘리고 뭐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 결과 뭐 월세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은 또 제한적인데 오히려 전세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정책적 지원들도 더 많았던 것 같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러한 이런 그 세제적인 것들에서도 좀 유리했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이러한 정책 방향이 이런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또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아까 오히려 자가 소유 측면에서도 이게 그 전세 보증금의 한 70-80%가 대출인 상황에서 그걸 받도록 한 것이 자가 소유 확률이 높아졌느냐, 그것도 잘 모르겠고, 오히려 앞서부터 계속 얘기했었던 뭐 전세를 통한 리스크들, 전세 사기나 보증금 위반할 리스크가 커지는 것들도 그렇고, 또 갭 투기를 조장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주택 시장을 과열시키게 되면 오히려 재가 살 확률도 좀 더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일부 생각해보면 집주인에게 월세로 내던 거를 조금 더 싸게 은행에다가 이자로 내는 것이 좀 효과라면 효과일 텐데, 이거는 임대료 보전의 효과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월세 지원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결국은 그 전세 대출 방식으로 지원하는 게 금융을 위한 지원인데, 이거는 오히려 대출 상환 능력이 있는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이런 접근성이 좀 가능해지는 것이고, 아주 취약해서 상환 능력이 없으신 분들은 이걸 제도에 접근하기가 어려운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걸 정부가 좀 더 지원을 해서 그걸 가능하게 해주게 되면 대출 상환 능력이 없는 이들에게 대출한 상황이 돼서 또 금융상의 문제가 터지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월세를 전세로 바꿔주는 정책보다는 월세 자체에 지원하는 방식이 또 효과적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적극 동의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전반적으로 제도가 전세 유리하도록 이렇게 구축이 되어 있어요. 사실 이 균형을 좀 맞출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어떤 균형을 맞추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두 분이 말씀해 주신 거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그렇습니다. 이제 월세세 공제 기준 자체가 지금 현재 7천만 원까지입니다. 사실 굳이 이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준을 좀 상향해서 실제로 맞벌이를 하는데 월세를 살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이제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또 소득 상승의 압력도 있고 해서 또 어쩔 수 없이 소득을 올려줬다라고 하면은 아슬아슬하게 넘어버리면은 사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가령 7천만 원이 아니라 7,100만 원이다. 이제 가계 소득이, 이런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 결국에는 월세를 소비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을 수 있는데 그 대출 받아서 전세를 소비할 수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전세를 소비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 놨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월세 세액 공제 기준을 좀 상향해서 이런 균형을 좀 맞춰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정부에서 이제 뭐 청년이나 뭐 신혼부부, 최근에 뭐 신혼부부 신생아 특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부 합산 1억 3천까지인가 소득 기준을 완화했잖아요. 근데 그런 뭐 이렇게 정부에서 정책 대상으로 하고 있는 계층별에 이제 현재 뭐 소득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고려해서 이제 박준백 박사님 말씀하신 그런 뭐 월세세 공제 같은 부분도 조금 조정할 여지는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렇게 선형 구조가 아니고 딱 기준점이 정해져 있고 거기서 10,000원이라도 초과하면 사실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거니까 이제 이런 부분을 조금 조정을 해서
이제 뭐 임차인 입장에서도 그리고 임대인 입장에서도 전세나 월세가 좀 무차별한 어떤 수준으로 좀 제도를 좀 개선을 하고 거기에서 뭐 세부적인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이제 협의를 해서 뭐 전세나 월세로 이제 결정하는 구조가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저도 동의합니다. 진짜요? 네, 잘 들었습니다. 사실 청년들이 이제 2030 시기에 이제 과도한 지출을 하면서 주거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전세 사기 문제 이런 것들에도 좀 쉽게 노출이 되는 것 같고 사실 이렇게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좀 제도적으로 이렇게 리스크를 키우는 방향은 좀 지향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2030 청년들은 지금 소득이 이제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출을 많이 받아서 주거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시장에 형성되어 있는 주택 가격이 아니면 전세나 월세 가격이 좀 저렴하면 대출을 적게 받거나 아니면 내 돈 가지고서 할 수가 있는데 너무 비싸기 때문에 대출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이 주제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지난주부터 스트레스 DSR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출 환경이 안 좋아졌는데 이 스트레스 DSR이 청년 주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박사님?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네. 다 아마 언론 기사를 통해서 많이들 들으셨겠지만 이제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좀 GDP를 넘어선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거시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가계부채를 좀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제 이런 차원에서도 정부에서 이렇게 뭐 DSR 관련된 규제들을 좀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네, 사실은 이제 이미 주택을 가지고 있는 이제 중장년층이나 노년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마련을 했고 그 당시에는 또 DSR 같은 좀 엄격한 규제는 없었던 상황이고 또 주택 가격도 낮았고 당시에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산을 축적해서 조금 여유로운 어떤 뭐 이제 노년을 보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청년층 입장에서는 내가 모아놓은 자본도 없는데 여기에서 뭔가 소득 기반의 어떤 이런 그 상환 능력을 보겠다.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최근에도 금리가 이제 단기간에 급격하게 인상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스트레스 DSR까지 도입을 하겠다라고 하면 청년 입장에서는 사실 주택 가격이 이제 눈에 띄게 낮아지지 않는 이상 대출을 받기 더 어려워지겠죠. 그리고 이제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고자 하는 청년층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은 주택을 자기가 실수요자라 하더라도 자기가 살고자 하는 주택을 매수하기 점점 어려워질 테고 그러면 무주택 기간은 더 길어지는 좀 방향으로 이제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이게 앞서서 김지혜 박사님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청년들에 대한 공급 정책으로 공공임대나 네.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전반적인 어떤 전반적으로 대출을 받기 어려운 구조라고 한다면은 좀 청년들이 주거할 수 있는 공공임대가 예. 사실은 획기적으로 늘어야겠죠.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네. 실제로 굉장히 이 무주택 기간을 늘릴 수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네. 우리가 거시 경제를 또 생각 안 할 수 없으니까 사실 패러독스예요. 이게 네.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정부는 이렇게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스트레스 DSR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또 우리가 계속 얘기했었던 전세 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전세 자금 대출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2030 세대들이 이제 주로 많이 이렇게 주거하는 거에 대한 어떤 자금을 이렇게 대고 있는 건데 전세 자금 대출은 좀 윤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앞서서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드렸던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전세라는 성격이 근본적으로 자금 조달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인 대출 규제를 세팅하는 데 있어서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부분들을 빼놓고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어려운 상황으로 이게 포메이셔닝이 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현재는 주택가격 대비 전세 가격이 꽤 높고, 그리고 전세 보증금에서 전세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이렇게 되게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산술적으로는 주택의 가치를 넘어서는 대출도, 그러니까 LTV에 맞춰서 만들어진 그 일반 대출에 전세자금 대출을 더해서 전세 보증금 합치게 되면 이게 은행이 그 집의 가치를 넘어서는 방식의 대출도 사실은 가능한 상황이라고 그렇죠,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이게 전세 대출 혹은 전세 제도를 고려한 대출 정책이 설계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것들을 미리 아시고 박지민 박사님께서 이렇게 선제적으로 딱 전세 대출 DSR을 포함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서, 이게 또 정부에서도 이것들을 검토했던 것 같고 또 발표된 것들도 있는데 이게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구체적인 설계 방식들은 다양할 수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든 전세제도 그리고 전세 대출 이런 것들을 고려한 대출 규제 설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전세자금 대출이 사실 현재 DSR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발표가 됐는데 사실 이제 금융위원회에서는 이제 올 업무 계획에 넣었는데 이제 일단은 백지화된 상황입니다. 이거를 생각했었을 때 전세자금 대출을 DSR에 포함했었을 때 사실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이 어마어마합니다. 사실 이게 근데 이제 정부가 이게 생각을 할 때 왜 이런 선택을 했느냐 생각을 해보면은 주택시장에 강력한 어떤 거시적인 역량 이런 것도 고려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많이 고민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단계적인 어떤 도입을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돈을 빌리는데 내 소득을 수준을 어느 정도 고려해서 사실은 대출이 실행이 돼야 되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을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민을 한 것 같고요.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 전세자금 대출 역시도 이제 DSR에는 단계적으로는 포함을 해야 된다. 근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각해 보면 이게 결국엔 주거비이기 때문에 사실 이 대출의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은행에 월세를 내는 거랑 굉장히 유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좀 고려를 하고 시장에 미칠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좀 단계적으로 좀 로드맵을 그려가면서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